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 3월 16일 화요일 아침에 지금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패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의 쏙쏙 경제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방송할 때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어제 이제 이거 지금 큰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 공시가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9%는 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공시가가 5.9% 올라가면서 정말 그 재산, 특히 아파트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과연 이 공시가가 제대로 산정된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쟁까지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공시가가 19%나 급증을 했습니다. 작년에 거의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이 52만 가구가 더 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부세 대상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죠. 아파트의 경우에. 이 공시가가 세종시는 71%, 경기도는 23%, 서울은 20%를 넘었으면서 지금 엄청난 재산 보유세 쇼크가 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이 전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서 비롯된 거죠. 노무현 정책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규제 위주로 공급을 하지 않고 규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집값만 엄청나게 올려놓은 것이 정책의 실패 때문에 그랬는데 정책의 실패 때문에 올린 집값 때문에 공시지가도 덩달아 올라서 왜냐하면 공시지가를 덩달아 올라가지고 징벌적 보유세의 폭탄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결국 국민들에게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안겨주고 있다 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고요.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그래서 점점 시장 가격에 대한 공시지가의 비율을 점점 높여오고 있거든요. 2025년까지 이제 95%가 올린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집의 가격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자연적으로 오르면 공시지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럼 작년 집값이 왜 올랐느냐? 그건 작년에 김현미 장관이 있을 때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경제라고 변창흠 장관을 불러들여서 이제는 규제보다는 공급 정책을 하겠다 했는데 공공주도 공급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난 거. 그것도 난리가 난 거거든요. 투기 때문에 난리가 나고 공공주도가 제대로 될 것이냐는 그런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책의 실패 때문에 집값이 올랐는데 징벌적 공시지가가 덩달아 19%나 오르면서 징벌적으로 보유세 폭탄이 지금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다.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했나요? 뭐 그런 얘기까지 아침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올라가느냐? 강남의 레미안 대치 팰리스 같은 경우에 84제곱평방미터면 한 30평 되는 거죠. 30평대 아파트가 작년에는 보유세는 재산세하고는 종부세 합한 건데요. 보유세가 1,018만 원이었는데 금년은 1,991만 원으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 같은 평형에서 작년에 1,106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928만 원이 된다. 송파구에서는 작년에 838만 원인데 1,256만 원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은퇴한 사람들이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이 1,900만 원씩 되는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노인빈곤 문제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1960년대부터 경제 성장해온 과정에서 지금 이런 동네에 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큰 부자처럼 여기지만은 평생 40년, 50년 일해가지고 겨우 이제 퇴직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만 이렇게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돈을 어디서 장만합니까?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정책 실패 탓에 국민 허리만 휜다 하는 그런 칼럼들이 사설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이거와는 또 다르게 LH 그 투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은 촛불 정신의 구현이다." 아니 지금 LH 투기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고 그 LH 투기 사건에도 많은 상당수의 그 LH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투기하고 있다는 것이 벌써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한마디 사과나 심지어는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이것을 적폐청산이라고 했습니다. 적폐청산은 뭡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있어 왔다는 얘기죠. 내로남불이죠. 나머지 야당에서 인제 사과 없이 또 남 탓을 하느냐. 맨날 내로남불 정권이냐 이런 얘기죠.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과거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인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수사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 수사한다. 2013 년부터 수사한다. 또 심지어는 여당에서는 MB 때까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인제 벌써 이런 분위기를 감지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적폐란 얘기를 수보회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수보회의라고 합니다. 5차례나 언급했다. 그러면서 감독 기구를 만들어 2개 종류를 짓겠다. 부동산 감독원을 지금 벌써 한다고 나왔잖아요. 뭘 그거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야당은 난리 났습니다. 대통령의 문제인식이 여기에 그치고 있느냐. 여기 또 갑자기 촛불 정치는 또 왜 나옵니까? 집권 4년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4년이 지금 다 됐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전 정권 심지어는 그전 정권까지 탓을 하면서 4년 동안에 일어난 여당의 국회의원 혹은 공무원들 지금 LH 공사의 공공기관의 비리에 대해서 유감이나 사과 표명은 전혀 없이 이걸 적폐청산으로 몰고 가는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막 아침에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적폐 탓으로 돌린 문, 인식 전환 없으면 백약이 무효다 하는 사설이 등장을 하고요.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문제 인식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정확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LH 공사의 비리라든지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여당이나 혹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비리 같은 거, 투기 같은 걸 정확히 적폐를 내고 대책을 세우려고 해야지. 이걸 적폐라고 그러면서 전 정권을 물고 늘어진다든지 또 심지어는 뭐 부동산 오히려 국민을 더 압박하는 부동산 거래 지금도 뭐 일부 지역은 지금 거래를 하려면 거래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 심지어는 한 동네에서 왜 다른 아파트 이사를 가려고 하느냐 해서 허가를 안 내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지금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더 심한 부동산 감독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신문 사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정말 적폐 탓으로 돌리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집권이 4년이 지금 다 됐습니다. 이제 또 다른 뉴스 보면 미국에서 FOMC를 앞두고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구두개입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 어제 10년물 국채가 2.15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FOMC 앞두고 FOMC가 미국 시간으로 16, 17일 열리거든요. 미국에서 금리 변동에 관한 무슨 시사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벌써 한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연준에서도 지금 이게 오늘 미국 시간 16, 17일 열리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지 주목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당겨진다기보다도 지금은 아직은 앞당기지 않고 금리 인상에 관한 어떤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시사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6월 달 미국 FOMC가 1년에 8번 열리는데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고 경제 전망이 발표되는 때가
3, 6, 9, 12, 1년에 4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다음 6월 정도가 더 주목되지 않을까. 그때는 정말로 금리 인상 문제가 상당히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왜냐하면 미국에 계속 인플레이션 논쟁이 커지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금리에 관한 그 12명의 FOMC 멤버 중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은 인상이 앞당겨지기보다는 약간의 변동이 있거나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그런 어떤 변화된 의견들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유 가격이나 금속이나 곡물 가격이 뜀박질을 하고 있어요.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오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완전히 브렌트 유가, 구리 가격, 대두 가격 등등 계속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이 지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경제 회복이 될 것으로 다들 전망이 되고 있고요. 유럽도 지금 백신 집단 면역이 되면은 빨리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서 이미 항상 시장은 앞서 움직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오느냐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다른 뉴스를 보면은 이번에 쿠팡의 미국 상장 100조 원의 시총을 기록한 쿠팡의 미국 상장의 그 파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SKT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은 이커머스에서 1위로 등극이 되면서 SKT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이 SKT와 네이버 쿠팡이 한국의 이커머스 삼국지를 형성하게 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쿠팡에서 이번에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이 그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그래서 지금 쿠팡이 쏘아올린 창투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프트뱅크 뿐이 아니고 쿠팡에 투자한 또 다른 이제 그런 창투사들의 그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또 이제 쿠팡에 이어서 마켓클리가 뉴욕행을 녹화하고 있다. 마켓클리도 이커머스인데요. 지금 이게 참 이게 대단합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게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말이죠. 이번에 쿠팡이 뉴욕 상장이 굉장히 한국을 그 벤처 사업가들 또는 벤처 투자가들에게 엄청난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켓클리가 뉴욕에 상장한 것도 아니고 뉴욕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이걸 보면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부만 제발 좀 규제를 안 하고 정부만 반기업 친노조 이상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좌파 정책으로만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하는 데서 거쳐야지 너무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뭐 아까 삼성 반도체가 좀 위기에 몰리고 있지만은 반도체도 잘하고 있죠. 바이오도 몇 년 전만 해도 생각지 못하던 바이오도 잘하고 있죠. 이렇게 벤처 기업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오늘 아침 언론 보도 보면 이번에 뉴욕에 상장한 쿠팡이 심지어는 미국의 아마존과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좀 규제, 반기업 규제 이런 거 좀 자제할 수 없는가 제가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마켓컬리의 뉴욕행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언론은 이 쿠팡 서프라이즈가 재현될까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만 일단 마켓컬리도 쿠팡처럼 영업이익은 적자를 내는데 매출액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2019년에 매출액이 4,289억 원이군요. 17년 만으로 465억 원이었는데 18년에 1,571억 원이었다가 2019년에 4,289억 원. 이 매출액의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주목되는 것이 이 마켓컬리에 투자한 회사들이 또 창투사들이 어디냐 또 관심을 굉장히 주목이 되면서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미래에셋 벤처라든지 이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쪽을 한번 보면은 가상화폐 자산이 무한 질주를 하고 있다. 지금 아마존과 MS 은을 따돌렸다는 시총이. 지금 이제
요 시총을 잠깐 보면은 좀 크게 한번 보면은 이 가상화폐의 전체 시총이 물론 비트코인이 한 1조 원 되고요. 그 외에 인제 이더리움 등 다른 그 암호화폐들의 시총이 인제 한 또 이제 다 합하면 1조 8천억 8,800억 달러 됩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세 번째라는 겁니다. 애플이 2조 달러, 사우디 아람코가 1조 9천억 달러, 그다음에 가상화폐라는 얘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조 7,800억 달러, 아마존이 1조 5,600억 달러. 지금 말이죠. 비트코인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텐센트나 페이스북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에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의 시총이 애플까지도 넘어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 기술주들이 금리 상승 분위기에서 지금 상당히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하면은 기술주들이 주가가 떨어져요. 반면에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물론 미국의 기술 금리 영향을 받지만은 이런 추세를 간다고 하면은 조만간에 넘버 원이 될 가능성이 세계 탑 넘버 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비트코인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거의 8번째 정도의 시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아침에 제 칼럼이라 좀 못합니다만 중앙일보에 이제 기고됐던 건데요. 이번에 6만 달러까지 갔다가 인제 어제 그 인도 때문에 인도가 암호화폐를 거래는 물론 보유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떨어져서 57,000달러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과거처럼 인제 2017년에 올라갔다 2018년에 폭락한 것처럼 폭락 장세가 올 가능성은 적고요. 여기서 등락은 좀 보이겠지만은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상당히 인제 기반이 탄탄해졌고 그다음에 탈중앙화 금융 암호화폐끼리 거래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지금 빠른 속도로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암호화폐 그 시장의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딱 3월 달에 3월 15일에 5,342 달러였는데 지금 57,000 그러니까 10배 정도 올라갔네요.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것은 작년 3월 15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가 미국에서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춘 때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굉장히 관련이 주가도 이때를 계기로 해서 다우존스 뭐고 다 올라갔거든요. 이때를 계기로 해서 비트코인도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했다가 인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다니까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4만 달러 갔다가 3만 달러 떨어졌다가 5만 달러 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금융시장에서 금융자산의 움직임과 괴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비트코인의 특성상 좀 더 많이 다른 다우나 S&P 500이나 이런 것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침에 인제 그 각국 중앙은행의 CBDC를 개발을 활발하게 하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다른 그 암호화폐와 달라 다른 암호화폐 예를 들어서 인제 무슨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계약에 최적화되어 있다든지 리플은 해외 송금에 최적화되어 있다든지 뭐 그런 건데 비트코인은 단순히 거래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법정 통화, 거래 통화로 쓰이고 있는 법정 통화가 디지털로 바뀌는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CBDC가 나오면은 비트코인 쓸 자리가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공존이 가능할 거다 봅니다. 왜냐하면 CBDC 같은 경우에 중앙은행에 현재 보는 통화가 미국에 보는 통화만 해도 5조 달러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20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1조 달러는 뭐 거기에 비하면은 뭐 큰 비중은 아니라서 결국은 그 용도에 따라서 공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앙은행 CBDC와는 비트코인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다만 이것이 인제 앞으로 중국이 내년 2월에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화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제 CBDC가 추진되면서 한국도 지금 거기에 대비를 해서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다날이라고 하는 데서 페이코인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제 앞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세계에서 약 3,000,000 개의 온라인 가맹점을 어 확보해서 앞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포부를 밝히고 있고요. 근데 인도에서 어제 비트코인을 거래하거나 소유할 때 벌금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도에 약 800만 명 정도가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고 한국 돈 1조 6천억 정도를 거래하고 있다. 그 거래 규모가. 그러면서 인도에서 이것이 민간 화폐가 금융시장을 혼란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면서 이걸 완전히 금지한다기보다는 어 가상화폐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 내각이 준비하고 있다. 금지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받아들일 계획이지만은 민간이 과도하게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민간보다는 역시 이 본래 암호화폐 자체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면서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을 에 대응해서 나온 것인데 인도 같은 경우도 아직도 배경이나 이 비트코인의 속성에 대해서 철저한 인식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앙에서 컨트롤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걸 지금 철퇴를 내리고 있는, 보유도 안 된다. 벌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어제 인도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지금 현재 약 한 어제 비썸에서 비트코인이 6,600만 원 지금 였는데 지금 현재 6,5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2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로는 한 6만 달러까지 갔다가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5만 한 6, 7천 달러까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시장은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쿠팡의 미국 상장의 파장, 긍정적인 영향이죠. 그걸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쿠팡이 아마존과도 경쟁할 그런 기세다 이런 얘기를 보이면서 이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제는 뭐 굉장히 큰 건물을 가지고 있던 옛날에 그런 오프라인 그런 매장보다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줬고요. 또 이번에 더 중요한 것은 쿠팡 상장 계기로 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마켓컬리에 대한 주목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벤처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한 단계 테이크업 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미국을 방문할 때 우리 학교에서 미국을 가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실리콘밸리를 자주 갔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을 발굴해서 미국에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 업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벤처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그런 상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나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장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그런 업체들이 그걸 갖다 액셀러레이터 뭐라고도 하죠. 액셀러레이터 도와준다 이거죠. 액셀러레이터들이 한국의 벤처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인제 4조 달러의 해외 매각된 배달의 민족 배민 그다음에 이번에 또 100조 달러의 기업가치를 기록한 쿠팡의 상장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한국이 제발 좀 정부만 규제를 좀 안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거 정부 이런 걸 좀 도와줘야죠. 규제하면은 안 되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